(2002년 6월 29일) 제2차 연평해전. 25분의 혈투 끝에 조국을 지킨 것은 죽음조차 꺾지 못했던 임전무투의 해군 정신과 수없는 포격과 총탄을 받아내며 끝내 6월의 깊은 바다에 침몰한 참수리호였다. 1999년 1차 연평해전의 대승에 이어 또 한 번 북한의 불법 침략을 막아냈지만 그 전과를 기뻐하기에 우리의 희생은 너무나 컸고 적의 도발 가능성은 여전히 높았다. 좁은 고속정 안에서 열악한 생활 환경을 견디며 밤낮 없이 출동과 복귀를 반복했던 참수리호 승조원들은 근접전에서 적의 집중 포격과 사격에 노출돼 더욱 희생이 클 수밖에 없었다. 결국 제2연평해전의 결과는 당시 진행 중이던 차기 고속정 개발 사업에 엄청난 파장을 몰고 온다. 250톤급 35노트의 고속정 개발을 목표로 진행되던 개념 설계가 생존성과 공격 능력을 모두 극대화하기 위해 440톤급 43노트의 유도탄 고속함 개발로 전면 수정된 것이다. 우리 해군 역사상 최초로 실전 경험을 바탕으로 개발된 유도탄 고속함. 급작스러운 ROC 변경은 과연 실제 개발과 건조 과정에 어떤 영향을 끼쳤을까? 추진 체계로부터 전투 시스템에 이르기까지 거의 모든 개발 과정에서 만만치 않은 난관을 극복해가며 동북아 최강의 고속함 건조와 우리 함정 개발의 첨단화를 이루어낸 윤영하함 건조 사업. 장렬히 전사한 해군의 영웅들을 최첨단 함정의 이름으로 그들이 사랑했던 바다에 다시 부활시킨 대한민국 연안방어의 핵심 전력, 윤영하급 유도탄 고속함의 개발 이야기를 만나본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첨단 국가의 초석 방위산업의 라미경입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 조국의 바다에 되살아난 영웅 유도탄 고속함 윤영함 건조사에 대해서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함께 하실 세 분 소개합니다. 먼저 방위사업청 함정사업부의 PKX 사업팀장을 역임하신 박균영 예비역 해군대령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박균영입니다. 충남대학교 함정시스템연구센터의 정재수 센터장 나오셨습니다. 정재수입니다. 마지막으로 주식회사 한진중공업의 이정관 상무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정관입니다.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저희 프로에서 지난 시간에는요, 윤영함의 개발 배경을 제2연평해전을 중심으로 해서 이 과정의 ROC 결정 과정에 이 변화된 부분들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이제 모든 무기 체계 개발이 결코 쉽지는 않습니다. 과정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만은 특히 이 윤영함을 개발하고 건조했던 사람들에게는 좀 남달랐던 부분이기도 할 것 같습니다. 이제 이번 시간에는 본격적으로
윤영화하면 이제 건조 과정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먼저 박균영 대령님, 이 당시 이 방위사업청 사업팀장으로 이제 총괄 하고 계셨었는데요. 이제 윤영함 건조에 관련돼서 지금 이렇게 되돌아봐도 저 이 부분만큼은 정말 좀 자랑스럽고 좀 알리고 싶다라는 부분이 좀 있을 텐데 몇 가지 좀 모아서 말씀해 주시죠. 네, 지난 시간에 우리가 얘기한 것처럼 윤영함은 건조 과정에 많은 애로사항이 있었습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제 새로운 전력 운영 개념에 부합하도록 새롭게 우리 고속적으로 건조했기 때문에 그런 과정 속에서 또 우리가 국내에서 개발한 무장이라든지 전투 체계라든지 이런 것을 탑재해서 어떻게 보면 순수한 의미에서 국내 개발 전투함 1호가 아닌가 하는 자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윤영함은 우리의 연근해의 작전 환경이 어망분포가 많고 저수심지대가 많은 이런 환경을 고려해서 지금까지와는 다르게 어뢰댓이라고 하는 추진기를 도입함으로써 우리 연근해의 어망이라든지 저수심 지역을 항해 장애가 없지 이렇게 항해할 수 있도록 한 점에 대해서 우리 작전 환경에 최적화된 그런 전투함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무엇보다도 또 이제 국가연에서 개발해서 탑재한 전투 체계가 밑바탕이 돼서 이제 이런 전투 체계가 대형함 전투 체계를 개발하고 대형함에도 탑재하는 밑바탕이 되었다는 데 대해서 큰 의미가 있을 것입니다. 예. 이러한 전투 체계는 현재는 미국이라든지 영국이라든지 주요 이제 선진국에서만 운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국산화되면서 후속함에 건조되는 우리 고속정에 탑재돼서 운영이 된다면 약 한 6천억 원의 수입 대체 효과가 있다고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매우 큰 성과가 있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뭐 시간적 여유만 좀 더 드렸다고 한다면은 또 우리 윤영화함의 또 장점을 더 많이 좀 말씀을 해주셨을 텐데요. 근데 지금 말씀하신 과정에서요. 예, 먼저 예, 제가 제 추진 체계를 말씀하셨잖아요. 예. 거기에 대해서 조금 뭐 부연 설명을 해드리면은 워러젯이라는 것은 어떤 추진 체계인지 잘 모르시죠? 네. 일반적인 스크루형 프로펠러는 뒤에서 그 스크루가 돌아갑니다. 그러니까 이제 윤영함 같이 연안에서 작전하는 함정은 어망 같은 경우는 걸리죠. 근데 워러젯은 배 안에 있는 워러젯 이 홈에서 물을 배 안으로 흡입해서 내뿜는 그런 형태거든요. 그러니까 뒤에서 스크루가 안 돌아가고 배 안에서 돌아가는 겁니다, 사실은. 그래서 어망을 타고 넘어도 안 걸리는 거죠. 근데 이런 장점이 있는 것은 분명한데 사실은 올해도 구멍이 크다 보니까 큰 것은 안 들어가는데 적은 것은 그 안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빨려서. 그래서 그 안에 이제 그 올해도 안에 그 프로펠러 같은 게 달려 있는데 거기에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이제 예방하기 위해서 그릴이라고 해서 오래 그릴 그런 적은 것도 빨려 들어가지 않도록 앞에다가 이 그릴을 설치했어요. 근데 그 그릴이 두꺼우면은 물이 적게 들어가기 때문에 함속력이 저하가 되죠. 그래서 아주 얇게 만들어서 이게 붙여야 되는데 해군에서 윤영함을 인수한 다음에 그 그릴을 추후에 붙였는데 그걸 얇게 해서 붙여서 그게 깨졌어요. 그래서 뭐 자랑 같지만 우리 충대에서 그 용역을 해서 그릴 설계를 다시 했습니다. 다시 해가지고 새로운 그릴을 지금 붙였어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한 6개월 정도 지났는데 그 깨지지 않고 그 성공적으로 지금 운영이 돼서 아마 윤영함 전 함정에 그 그릴을 앞으로 붙일 겁니다. 네, 또 그런 또 예. 이야기가 또 있군요. 근데 지금 이제 그 박균영 대령께서 이제 그 윤영함은 이제 국내에서 개발한 이제 무장과 전투 체계를 탑재했다는 말씀을 좀 해주셨는데요. 뭐 구체적인 사안들은 뒷부분 가서 좀 더 이제 자세하게 좀 다루기로 하더라도요. 보통 이제 함정 개발하는 과정에서요, 이 무장과 전투 체계까지 함께 개발하는 것이 또 왜 중요하고 또 어떤 의미를 갖는지 궁금한데 어떻습니까? 그 전투함에서 작전 운용 능력이 제일 중요하죠. 그게 곧 생명이니까요. 예, 전투함을 설계하기 위해서는 작전 운용 개념을 먼저 설정을 하는데요. 이런 작전 운용 개념을 실현시킬 수 있는 것이
무장이고 전투 체계이거든요. 예. 그래서 어떤 전투함을 건조하겠다 하면은 이러한 무장과 전투 체계가 그 전투함에 최적화되어야만이 그 성능을 가장 발휘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함께 개발하고 탑재하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사실 이런 무장과 전투 체계가 함 건조하기 전에 미리 개발이 돼서 있었으면 그렇게 해서 탑재가 된다면 건조 과정이 굉장히 수월하고 또 이 설계하시는 분들도 그래서 참조하기 때문에 대단히 쉬울 좀 편리할 건데 이런 것들이 지금 잘 알다시피 우리나라 연구 개발은 함정이라고 하는 주 전력이 승인될 때 거기에 탑재되는 이제 체계라든지 또는 부체계라든지 이런 연구 개발도 같이 승인이 됩니다. 예. 턴키 베이스 마치 그런 개념으로 그러다 보니까 함 건조 일정에 맞춰 가지고 각 연구 개발을 해야 되는 그런 어려움이 있고 또 함 건조 그 일정 속에 사이사이에 끼어서 시험 평가를 해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선소는 조선소대로 애로사항이 있고 또 연구기관은 연구기관대로 이렇게 또 애로사항이 굉장히 많은 게 현실입니다. 좀 바람직하다면은 우리가 함정은 기획 단계가 있고 계획 단계가 있고 그런데 이렇게 장기 기획 단계에서 여기에 소요되는 체계라든지 부체계라든지 이런 어떤 연구 개발이 먼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어떤 제도적 보완이 있으면 우리가 함정 건조하는 데 생길 수 있는 그런 문제점을 좀 최소화할 수 있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예. 이제 육해 공군의 이제 어떤 무기 체계든 간에요. 이른바 이제 전투 체계는 어떤 상당한 기술 수준의 또 이제 그 첨단 기술 분야까지도 이제 포함이 되고 있는데요. 이 윤영함 전투 체계 개발 당시에 어떤 좀 위기나 아니면은 그 시행착오를 좀 겪었을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을 조금 말씀해 주시죠. 그 해군에서 전투 체계는 그동안에 그 외국에서 주로 도입을 해서 운영을 쭉 해왔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운영이라든지 체계라든지 이런 것에 대한 노하우가 나름대로 쌓여 있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시스템을 설계하거나 또는 이것을 체계를 연동시키거나 하는 데 있어서의 큰 문제점은 없었던 걸로 기억이 되고요. 예. 다만 이제 우리가 그 3D 레이더도 자체 개발을 해야 되고 거기에 따르는 추적 레이더 또는 이제 조사기라고 해서 추적했던 표적을 포와 연동해서 포가 따라갈 수 있도록 해주는 근데 조사기라든지 이런 또는 우리 전자 광학 장비라고 해서 우리가 이제 전자파가 쏠 수 없는 때는 이제 시각으로 표적을 쫓아갈 수 있는 이런 장비라든지 이런 것들을 전반적으로 국내에서 개발해서 탑재를 하기 때문에 이런 각각의 개별 장비들을 연동시키는 데 있어서의 다소의 좀 애로사항이 있었습니다. 근데 제일 또 문제가 됐던 것들이 이 시스템들을 전부 다 연동을 해가지고 정말 통합적으로 잘 작동이 되는가 하는 문제를 시험 평가를 해봐야 될 문제가 있었는데 함정이 건조되는 과정 속에 있기 때문에 그 함정에 탑재해서 할 수 있는 여력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LBTS라고 해서 이건 이제 육상 시험 시설이 되겠습니다. LBTS를 설치해서 거기에다 모든 장비를 설치하고 시험 평가를 했었습니다. 현재 규정으로는 그렇게 해서 이제 사실은 전투용 사용 가를 받은 모든 체계만이 함정에 탑재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사실은 함정에 탑재를 해서 시험 평가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건 사실 전투용 사용 가를 받을 수가 없는 입장이지 않습니까? 예. 근데 현재 규정상으로는 육상에서 시험을 해서 잠정 전투용 사용 가를 받으면은 함정에 탑재할 수 있는 그런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연구 개발하는 장비들의 탑재 가능성을 이제 열어준 하나의 규정이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탑재를 하게 되는데 전반적인 함 건조 일정을 책임지고 있는 사업팀장 입장에서는 육상에서만 시험해가지고 탑재를 해서 함정에 실어야 되니까 상당히 좀 애로사항이 좀 많았죠. 이게 가장 좀 걱정됐던 부분입니다. 설계 변경이라는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서 이 부분을 이제 극복해 나가는 과정이 그 다음 과정은 이제 과제로 남았을 텐데요. 결국 이제 이 위기를 그 돌파해 나가는 것은 바로 이제 창의력일 텐데 이 부분은 이제 우리 이정관 상무님께 여쭤보겠는데요.
이 40노트의 속도를 내기 위해서 이제 선형 설계 과정도 이제 이게 변화를 좀 줘야 될 것 같은데 실질적인 내용이 어떤 내용이 좀 있습니까? 예, 윤영아 하면 그 만재 중량이 약 570톤으로 뭐 통상적인 그 고속정의 그 범위를 벗어나서 비교적 큰 함정에 속합니다. 예.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속력은 40노트, 즉 그 시속 74km 이상을 요구를 하였습니다. 뭐 그 중량이 적은 그 소형 고속정의 경우에는 그 40노트 이상으로 운항하는 그런 함정을 자주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만재 중량이 570톤인 이 거대한 그 함정이 그 특수한 그런 그 선행이 아닌 일반 그 단동 선행으로 그 40노트 이상 그 고속을 유지하는 것은 쉬운 일만은 아닙니다. 따라서 이 크기의 그 고속 함정을 저희들이 개발하기 위해서 전투 함정이라든지 고속정의 그 선행을 놓고 여러 가지로 그 분석을 했습니다. 그리고 수차례에 걸쳐서 이제 모의 시험을 거쳐가지고 최종적으로는 높은 그 속력을 유지하면서 내파성 또한 우수한 그 반활주 그 선행을 개발을 하게 되었습니다. 보통 그 선박의 경우에는 그 수면 하에 그 부력으로 선체를 지탱을 하게 되고 또 어떤 속력으로 그 기동을 할 때는 이 물속에 잠긴 선체 면적에 대해서 저항이 그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윤정함은 이 선행이 한 30노트 이상은 이제 고속으로 달릴 때는 선체에 일부 양력을 발생시켜 가지고 선체 일부가 수면상으로 부상하도록 해서 저항을 줄여 그 빠른 속력을 달성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이 고속으로 또 운항할 경우에 그 일부 선체가 이제 부상을 하기 때문에 그 선체를 버티고 있는 수면 하에 그 마찰이 되는 면적이 줄어들게 됩니다. 또 그게 따라서 그 직진 성능에 약간의 이제 문제가 저하가 발생할 수 있는데 그 저희들 그 함의에 2개의 그 고정핀을 설치를 해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 문제 없이 직진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했습니다. 그러면 최종 저희들이 건조 후에 그 시운전을 한 결과 43노트, 뭐 시속으로 약 80km 됩니다. 그 이상의 그 속력을 달성했고 또 내파성 측면에서도 그 아주 그 우수한 그런 함정임을 그 확인을 하였습니다. 제가 예. 그 윤영아 그 시운전할 때 한번 배를 같이 타본 경험이 있는데요. 예. 우리 이정관 상무님 말씀하신 대로 그 활주행 선행은 배가 스피드가 나면은 배가 뜨면서 선수가 들립니다, 일반적으로. 예. 그런데 윤영함은 경험이 없었었는데 35나트까지는 그런 일반적인 현상이 발생하고 35나트인가 6나트 이상이 되면은 선수가 들리는 게 선수가 다시 앞으로 이렇게 들어가는 현상이 발생하더라고요. 그 아마 조선소에서도 예측 못했던 상황이에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직진성이 좀 나빠지는 거죠. 이렇게 뒤가 이렇게 더 잠겨 있어야 직진성이 좋을 텐데 35나트까지는 그런 현상 우리가 예측했던 그런 현상이 발생하는데 36나트인가요? 뭐 하여튼 그 이상 돼서 40나트 가까이 되면은 거꾸로 발생하는 그런 현상이 발생해요. 그게 우리가 아무리 해석을 잘해도 예. 사전에 예측하기 어려운 그런 현상이죠. 그거 하면서 아마 이제 우리가 조선공학적으로 이런 현상이 발생하는구나 고속이 되면은 이런 것을 알 수 있는 좋은 기회였다고 생각합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근데 장모님, 이 양력을 이용해서 선체를 부상시키고요. 또 그렇게 해서 마찰을 줄이는 것은 우리 이전 프로그램에서 이제 수중익선에서 좀 다뤄서 있기 좀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윤영함도 비슷한 원리를 이제 활용한 것 같은데요. 이 수중익 같은 이 부하물을 달지 않고 어떻게 양력을 이용해서 적용을 했습니까? 예, 그 수중익선의 수중익과 같은 그런 원리는 맞습니다. 예. 원리는 같다고 말씀드릴 수 있고 그 수중익선의 그 수중익은 선체 바닥에 항공기의 그 날개와 같은 그런 별도의 부가물을 달아가지고 그 고속으로 달릴 때 그 양력을 받아서 선체 전체가 물 위로 부상이 되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 경우고 그 윤영함의 경우에는 그 수중익과 같은 별도의 그런 부가물은 없습니다. 없지만은 그 선체 바닥을 그 양력을 잘 받을 수 있도록 그런 형상으로 만들고
그 다음에 한미의 그 트랜섬이라고 그럽니다. 한미 그 트랜섬 끝에 그 웨지 형상으로 그 만들어서 함 자체에서 그 양력을 받아가지고 수면상으로 부상할 수 있도록 또 그로 인해 가지고 고속으로 기동할 때 저항이 줄여가지고 스피드가 많이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조금 전에 그 앞서 그 정재수 그 센터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저희들이 조순소에서 30노트 이상이 되면은 약간 그 함수가 앞으로 그러니까 함수가 그 일반 그 작은 함정에서 보면은 고속으로 달릴 때 함수가 많이 뜨게 됩니다. 이 뜨게 되는 거를 이미 저희들이 그거를 반영을 한 겁니다. 그 당시에 반영을 해서 이렇게 너무 많이 뜨게 되면은 조함의 능력도 떨어지고 배의 어떤 저 직진성 측면에서도 오히려 뭐 함수에 파도를 맞는다 하면은 더 돌아갈 수 있는 또 그런 문제도 있고 하기 때문에 뭐 그걸 일부 반영을 해서 뒤에 웨지를 달았던 겁니다. 그래서 뒤에 그 웨지가 한미를 오히려 한미의 압력을 가해서 한미가 부상하도록 해가지고 이 함수가 들어 올라오지 못하도록 그렇게 그 저희들이 일부러 그거는 뭐 초기부터 그렇게 좀 반영을 했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 뭐 고속 그 작은 함정에서 보면은 함수가 아주 들려가지고 아주 기동 작전을 하는데 좀 문제가 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이 웨지를 통해 가지고 함수가 들 올라오지 않도록 해서 좀 감소시켰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그 정재수 그 센터장께서 말씀하신 부분 같이 또 한미가 너무 들어 올라오다 보니까 약간 그 직진성에는 좀 문제가 있어가지고 뒤에 고정핀을 설치해서 그 부분에 문제가 없도록 한 겁니다. 네. 여러분께서는 지금 첨단 국가의 조석 방위 산업을 시청하고 계십니다. 차기 고속정 개발을 위한 PKX 사업. 기본 설계 추진 단계에서 발발한 제2차 연평해전. 적은 또 도발해 오겠지만 그때는 달라야 한다. 모든 설계 전면 수정. 더 빠르고 더 강하고 더 안전한 함정을 개발하라. 만재 톤수 570톤, 최고 속도는 43노트. 고속정에서 고속함으로 격상. 급작스러운 ROC 변경으로 큰 난관을 만난 개발팀. 최강의 공격력을 위해 독자적으로 개발한 전투체계. 40노트 돌파를 위한 끝없는 노력. 그리고 원활한 연안 작전을 위해 장착한 비장의 추진체계 워터제트. 과연 북한의 해상 도발을 원천 봉쇄할 최강의 유도탄 고속함 개발은 성공할 것인가? 네, VCR 영상 잘 봤습니다. 이제 추진 체계도 이전에 참수리함과는 조금 이제 달랐다고 들었는데요. 구체적으로 이제 어떤 시스템이 도입이 됐습니까? 예, 참수리함의 그 추진 체계는 디젤 엔진만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예. 그 윤영아함의 참수리와 같이 디젤 엔진만으로 추진 체계를 구성할 경우에는 그 40노트의 속력에 필요한 기관 출력을 얻기 위해서 기관이 과도하게 커져야 되고 또 그러므로 해가지고 윤영아함의 그 제한된 항 크기 그리고 기관실 내 그 배치가 불가능하게 됩니다. 그리고 디젤 엔진의 중량 또한 과도하게 증가됨으로써 그 속력 및 함 안전성에 아주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 겁니다. 따라서 그 윤영아함은 그 최적화된 코데그 추진 방식이라고 그러는데 디젤 엔진과 가스터빈 복합 추진 체계를 적용을 해서 그 통상적인 초계 임무를 수행할 때는 디젤 엔진 2기만 운용을 해서 연료비를 절감시키고 그리고 27노트 이상 고속으로 달릴 경우에는 디젤 엔진 2기와 가스터빈 2기를 동시에
사용을 해서 최대 2만 6천 마리 이상의 그 높은 출력을 그 발생시킴으로써 요구하는 속력 40노트 그 이상을 그 달성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결국 이제 디젤 엔진하고 가스터빈의 이제 사용과 동시에 더불어서 뭐 연료비 부분 또 이 속력의 부분들을 같이 이제 이렇게 정리를 좀 해주셨는데요. 또 한 가지 궁금한 게요. 이 윤영암 건조 과정에서 이 건조를 위해서 참여하셨던 분들은 주로 어떤 분들이 조금 있으셨나요? 예, 당시 저희들이 그 윤영암을 건조할 때는 해군의 조함단에서 그 방위사업청으로 이렇게 바뀌는 그런 그 시점이었습니다. 뭐 당시에 해군 그 조함단의 그 수석 감독관으로 초기에 박형준 대령이 오셨고 그 이후에 또 그 홍익선 대령이 오셨습니다. 그리고 저희 그 조선소에서는 그 해군 출신인데 김혁수 제독께서 사업 전체를 맡아서 하셨습니다. 해군에서도 그렇게 또 참석을 하셨는데요. 센터장님, 보통 이제 이렇게 이 함정의 건조 사업에 이 참여하시는 분들이 또 예전이랑 또 요 당시랑 좀 다른 차이가 있었겠죠?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처음 함정을 국내에서 설계하고 건조했던 1970년대 이때하고 2000년대하고는 굉장히 많은 차이가 있죠, 당연히. 초창기에는 우리 조선소의 어떤 기술력이나 이런 것도 굉장히 열악했고 상대적으로 해군이 오히려 기술력이 높았습니다. 그래서 해군이 많은 역할을 했죠. 감독관도 날가고 뭐 설계에도 주관하고 뭐 이런 역할들을 많이 했는데 현재는 그런 역할이 이제 거의 다 조선소에서 합니다. 조선소의 상대적인 그 기술력이 더 높아졌고 그다음에 그 또 제도적으로도 민주도로 이렇게 사업을 하도록 바뀌었기 때문에 그때하고는 많은 차이가 난다고 볼 수 있고요. 윤영암은 2002년에 기본 설계를 시작해서 2008년까지 지었습니다. 근데 그 중에 2006년에 방사청이 개청이 됐어요. 그래서 방사청 개청되기 전까지는 해군에서 감독관이 그 나가서 조선소하고 같이 이렇게 협의를 하면서 함정을 설계하고 건조를 했습니다. 근데 방사청이 개청되면서 뭐 관에서 너무 뭐 관여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분위기가 있어가지고 조선소에 있던 감독관들을 다 철수시켰어요. 그리고 그 아주 그 이 며칠 단위로 그 내려가서 뭐 일도 하고 뭐 협의도 하고 이런 체제로 바뀌었는데 사실은 여러 가지 거기에 대한 의견이 많습니다. 사실은 저같이 옛날에 감독관도 해보고 뭐 이랬던 사람으로 봐서는 함정은 필히 현장에서 이 발주자가 나가서 어떤 꼭 감독관이라는 직책은 아니더라도 매 이렇게 체크를 해야 된다 하는 생각이고 또 뭐 일부 이 방사청이나 국방부나 이런 사이드에서는 뭐 그게 뭐 잘못하면 뭐 비리 온상이 될 수도 있고 뭐 관이 뭐 해군이 너무 간섭하는 거 아니냐. 지금은 뭐 조선소가 다 할 수 있는데 뭐 하려고 그 인원을 투입해서 그렇게 간섭을 하느냐 이런 의견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함정은 특히 시제함은 설계를 하는 과정에서 많은 의사결정이 일어납니다. 그 의사결정을 온타임으로 이렇게 결정 안 해주면은 그 뒤에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비용과 뭐 이런 것들이 훨씬 많이 들게 돼 있고 문제를 제때 해결을 안 해주면은 그 문제가 덮여버립니다. 시간이 지나면은. 그러면 인수 과정에서 예를 들어서 가보니까 이거 잘못돼 있다. 그건 거의 수정이 불가능하고 수정한 날도 엄청난 비용이 들어요. 그래서 현장에 그 인원을 파견해서 실시간적으로 이 관리를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 그리고 뭐 이거는 세계적인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니고 세계적으로 다 그렇게 하고 있고 군함뿐만이 아니라 상선도 선주 감독관이라고 해서 다 현장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조선소가 의사결정하기 어려운 내용들을 아주 온타임으로 의사결정을 해서 효과적으로 배를 짓고 있는데 감독관을 운영하지 않은 지금 제도가 저는 좀
문제가 있다고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이제 계속해서요, 이상무님, 이 추진기관 선정 과정에서도 어떤 어려움이 있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입니까? 예, 그 함정 설계시 추진기를 뭐 선정하는 그런 과정이기도 합니다. 예. 그 윤영함의 경우에는 그 추진 체계 선정을 위해서 세계적으로 뭐 생산이 되는 그 설치 가능성이 있는 모든 그 추진 시스템과 그 엔진을 그 후보에 올려놓고 그 검토를 시작을 했습니다. 뭐 전에서 그 정재수센터장님께서도 그 말씀을 하셨지만은 우리가 원하는 출력을 만족하면서 중량이 가벼운 그런 엔진을 바로 이렇게 찾기는 쉽지를 않습니다. 예. 따라서 그 가능성이 있는 기관을 이 서로 조합을 해가지고 뭐 조합을 해서 이제 그 후보에 올려놓고 거기에 그 중량, 속력, 운용성, 그다음에 보수 유지, 뭐 가격 측면 등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평가를 해서 최종적으로 그 추진 시스템을 결정을 하게 됩니다. 윤영함의 경우 초기에는 좀 시스템이 비교적 간단한 디젤 엔진만으로 그 조합을 해서 구성을 하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그 높은 중량하고 그 크기 때문에 그 도저히 윤영함의 탑재가 불가능하였고 또 중량이 가벼운 그 가스터빈으로만으로 또 구성을 하려고 했습니다만은 연료비가 워낙 많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저속으로 운항할 때 운영성이 저하되어 가지고 이 또한 적용이 불가능했습니다. 따라서 최종적으로는 그 뭐 앞서 말씀을 여러 차례 드렸습니다만은 디젤 엔진 2기와 가스터빈 2기가 이 복합적으로 구성된 그런 추진 기관을 선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예. 그렇군요. 제가 이상무님한테 질문이 있는데요. 아까 윤영함이 코데그 시스템이라고 하셨잖아요. 코데그가 컨비네이션 업 디젤 앤드 게스터빈의 약자입니다. 근데 제가 알기로는 코데그라면은 하나의 그 감속기어에 게스터빈과 디젤 엔진을 동시에 물리는 그런 체계를 코데그 체계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지금 윤영함은 그렇게 돼 있는 것이 아니고 디젤은 디젤대로 한 축을 만들고 게스터빈은 게스터빈대로 별도의 축을 만들거든요. 그러니까 감속기가 다른 거죠. 그래서 그것도 코데그라고 할 수 있는가? 그게 좀 내가 딴 자료도 보니까 어떤 자료 해군 자료에 코데그라고 이 소개를 했던데 개인적으로는 그거는 코데그가 아니지 않느냐 그런 생각도 있습니다. 예, 센터장님께서 말씀하신 거는 한 감속기에 두 개의 엔진이 같이 조합이 되면은 코데그라고 말씀하셨는데 뭐 그 부분은 그 부르는 사람에 따라 뭐 다를 수도 있습니다만은 동시에 가스터빈과 디젤 엔진을 운용을 할 경우를 그 코데그 방식 그러니까 가스터빈과 디젤 엔진을 동시 운영한다 해서 그 코데그라고 그렇게 뭐 부르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윤영함에서 또 한 가지 중요한 이제 장치 중에 하나가 이제 워터제트인데요. 장모님 이제 이 워터제트 이 추진기를 이렇게 장착하게 된 배경 또 과정이 어떻게 좀 진행이 됐습니까? 그 일단 윤영함의 추진기는 그 우리 한반도 주변이 상당히 그 음항이 산재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저수심에서 기동도 우수하고 또 그 워터제트가 선의 성능이라든지 긴급 쭉 스피드를 달려다가 정진한다든지 하는 그런 그 조종 성능 또한 그 탁월합니다. 그리고 그 프로펠러에 비해서 고속에서 상당히 그 추진 효율이 높고 또 그 일반 프로펠러에 비해 가지고 소음이라든지 진동 이런 측면에서 그 상당히 유리하기 때문에 워터제트를 선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워터제트 추진기에 대해 뭐 좀 더 자세히 그 말씀을 드리면은 이 선체 바닥에 흡입구를 설치합니다. 그 이 흡입구를 통해서 내부에 있는 그 임펠러라는 프로펠러로 해수를 흡입해서 한미에 있는 그 노즐을 통해서 분사를 해서 추진을 하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그 워터제트가 또 유리한 부분이 그 임펠러가 선체 내부 그 유도관 속에 그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외부에 노출이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그 뭐 낮은 수심에서 그 기동이 뭐 좋은 거는 당연한 거고, 또 음항이라든지 바출이라든지 부표와 같은 그 해상 그 부유물로부터 그 보호될 수 있는 또 그런 장점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박균영 대령님, 근데 이 워터제트를 외국에서 사오는 것이 아니라 이제 국내에서 이제 국산화시켜서 만들어냈다고 하는데요. 실제 어떤 것이든 간에 국산화시켜 나가는 과정이 쉽지도 않았을 테고요. 특히 이제 이 워터제트 같은 경우에는 이 추진 장치의 핵심 장치 아니었습니까? 예, 예. 개발 과정에서 어려움 없었습니까? 사실은 해군에서 워터젯 방식이라고 하는 추진 체계를 처음 도입을 했기 때문에, 물론 소형함에서 이제 워터젯 추진 방식을 이용해서 무슨 호수나 이런 쪽에서 운용한 사례는 있지만 500톤급 이상의 대형함에 운용하는 사례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초기에 1번 함에는 그 기술 도입, 해외 기술 도입 생산을 통해서 1번 함에는 탑재를 했고요. 2번 함부터는 이제 두산중공업에서 그 전부터 이제 국내 개발을 시도를 해서 1번 함이 이제 규정 결정을 해서 1번 함 이제 건조 계약을 할 당시에까지는 완료를 못했으나 1번 함 이제 건조 기간 중에 이제 그 연구 개발이 이제 완료가 됐습니다. 그래서 2번 함부터는 이제 국내에서 개발한 그 어뢰젯을 이렇게 탑재하게 되는데요. 여기서 문제가 됐던 것들이 사실은 국내 개발했던 어뢰젯을 500톤급 함정에 탑재를 해서 해상 시험이라든지 모든 시험을 사전에 했으면 어떠한 문제가 발생되는 것을 최소화했을 수도 있을 텐데, 마찬가지로 약 500톤급 함정을 만들려면은 수백억이라고 하는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에 우리 국내에서는 그만한 시험 시설을 가질 수가 없어서 결국은 육상에서 이제 비슷한 시설을 설치해서 성능 시험을 하고 또 공학적인 해석을 하고 해서 잠정 전투용 사용 가를 받고 2번 함부터 이제 탑재를 하게 됐습니다. 불행히도 2번 함부터 이제 탑재를 해서 이제 시험 평가를 해보니까 함 침노 유지가 제대로 안 되고 이제 지그재그하게 하는 그런 현상이 발생을 하게 됐습니다. 이로 인해서 이제 언론이라든지 이쪽에서는 굉장히 혹독하게 표현을 하고 뭐 이제 말이 많았죠. 또 그에 따라서 우리 국민들에 대한 여론도 굉장히 좋지 않았던 걸로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만 이제 그 나중에 공학적으로 해석을 다시 해서 한미 도질의 버킷 길이 조정을 통해 가지고 침노 유지하는데 문제를 해결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모든 연구 개발이라는 것이 문제는 있을 수 있지만 이런 것들도 해결하지 못하는 것도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점에서 우리가 국민들도 하나의 보면 연구개발 과정 속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이다라는 것을 좀 이해해 주시고 또 인내하고 좀 받아들여주고 이렇게 하면 보다 더 좋은 우리 국산화되어 있는 무기 체계들이 개발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매번 나오는 얘기입니다만 무기 체계 개발 과정으로 좀 인지를 하고 국민적인 인내 이런 것들을 조금 요청하시는 걸로 요약을 좀 하겠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지금 첨단 국가의 초석 방위 산업을 시청하고 계십니다. 한 해 전 세계에서 팔리는 자동차 약 8,800만 대. 환경과 용도에 따라 다양한 자동차가 판매되지만 시장을 좌우하는 것은 첨단의 신차 경쟁이다. 그렇다면 새로운 자동차는 어떻게 개발될까? 신차 개발의 첫 단계는 제품 기획, 그리고 이에 맞는 디자인을 확정하면 목표하는 성능과 중량과 원가를 고려해 설계가 진행된다. 이렇게 완성된 설계도로 바로 완성차를 만드는 것은 아니다. 자동차는 시험의 산물로 불린다. 그만큼 개발 과정에서 수많은 시험을 거친다는 뜻이다.
수도 없이 반복되는 시험의 목적은 결함을 찾아내는 것. 그렇게 찾아낸 결함을 완전히 보완하고야 양산 준비에 들어가는 것이다. 이러한 신차 개발에 소요되는 기간은 평균 40개월. 최대 5명의 사람이 탑승하는 승용차의 개발 과정에서도 결함을 찾아내기 위한 반복적인 시험과 양산 단계 이전, 보완을 유지하는 것은 절대적인 원칙이다. 하지만 5천만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함정 개발 과정에서는 이러한 원칙이 아쉬울 때가 있다. 선박 체계와 무기 체계, 그리고 움직이는 부대의 개념까지 통합 시스템으로 연동되는 함정은 단순 운송 수단인 자동차에 비해 훨씬 충분한 설계 기간과 다양한 시험 과정이 필요한데도 실상은 그렇지 못한 것이다. 더구나 개선 작업 진행 중에 발견된 결함까지 일반 언론에 기사화되어 군과 사업 종사자들의 사기를 떨어뜨리고 방위 산업에 대한 국민의 불신을 키우는 것은 물론 국가 안보와 방산 경쟁력을 위해 꼭 지켜야 할 보안의 마지노선까지 위협할 수 있다는 우려가 많다. 한 대의 신차를 만들기 위해 수많은 시험차를 만드는 것은 결코 개발 자금이 남아 돌아서가 아니다. 철통 보안으로 시험 과정의 수많은 결함을 감추는 것은 결코 그 결함이 부끄러워서가 아니다. 더 나은 완성품을 위해 힘과 지혜와 마음을 모으는 것은 모든 산업의 당연한 상식이며 우리 방위 산업 역시 그러한 상식으로 바라보고 투자하고 기다려야 성장할 수 있는 것이다. 네, 준비된 화면 잘 봤습니다. 이제 박균영 대령께서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지금 주셨거든요. 이제 기왕 이제 얘기가 나왔으니까 좀 구체적으로 한번 좀 짚어보고 가겠습니다. 이제 함정이 워낙 크고 이제 복합적인 이런 무기 체계이기 때문에요. 실질적인 건조 과정도 굉장히 어렵지만 이후에 시험 평가 과정도 이게 만만치 않을 만큼 좀 어렵거든요. 그런데 이제 어렵게 개발한 무기 체계가 제대로 작동이 됐는가라고 하는 부분들을 한번 확인하고 가는 절차는 또 반드시 있어야 될 것 같은데요. 지금 이제 그런 과정에서는 앞서 말씀도 하셨습니다만은 어렵기도 했지만 또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없었다라고 이제 말씀을 주시긴 하셨지만 구체적으로 체계화되어 있지 않은 이런 제도를 어떻게 이 문제를 좀 해결해 나가야 될지 오늘 이제 나와주신 세 분의 패널에 좀 지혜를 좀 한번 모아보겠습니다. 먼저 정예수 센터장께서 시작을 좀 해주시죠. 예, 우리 박균영 대령님께서 잠정 전투용 사용 가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걸 제가 좀 설명을 드리면은 함정에 탑재되는 장비나 무기 체계, 전투 체계나 추진기나 다 마찬가지인데요. 이걸 개발을 하면은 원래 똑같은 함정을 만들어서 거기에 탑재하고 시험을 해야 전투용 사용가가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육군이나 공군의 그 개별적인 무기 체계를 개발할 때는 다 그렇게 합니다. 시제품을 만들기 때문에. 그런데 함정에 탑재되는 전투 체계나 워레드 같은 이런 장비는 시험을 하기 위해서는 똑같은 유능함과 똑같은 크기의 시험선을 만들어야 실질적인 시험이 되잖아요. 근데 그런 돈을 투자할 여력이 우리나라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육상에서 적당히 테스트를 한 다음에 이 정도면 됐다. 그래가지고 일단 싣고 그 다음에 시제함에서 그걸 시험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시제함에서 운영시험 평가를 똑같이 안 했기 때문에 시제함에서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어요. 예상을 하지 못하는 문제들이 당연히 발생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어떤 문제냐면 예를 들면 미국 같은 데는 그런 시험을 훨씬 더 우리보다 돈을 많이 들고 장기간 합니다. 사전 검증을 우리보다 훨씬 돈을 많이 들어서 해요. 근데 우리나라는 돈을 적게 들고 단기간에 그런
그 새로운 함정을 설계 및 건조를 해요. 그러다 보니까 비용은 적게 들지만은 시지함을 시운하는 과정에서 더 많은 문제가 밝혀질 수밖에 없습니다. 예. 그러면 그 문제는 시지함 시운전 과정에서도 계속해서 물론 바꿔야 되지만은 기간이 안 돼서 안 되면은 일단 함정을 인수한 다음에 양산함 과정에서 그걸 개선해 가지고 시지함으로 피드백하고 이런 일을 해야 됩니다. 그걸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시지함에서 뭐 문제가 생기면 뭐 엄청난 문제가 생긴 것처럼 언론도 뭐 보도를 하고 이러기 때문에 지금 그게 굉장히 큰 문제예요, 사실은. 함정은 그 시지함부터 이 전력화를 하잖아요. 그리고 시험선을 별도로 만들 수 없는 비용 때문에 그런 여건에서 우리나라만의 어떤 제도를 가지고 적은 비용으로 함정을 획득하다 보니까 일어날 수 없는 그런 상황을 이걸 그런 내용을 이해하지 못하고 뭐 문제가 발생하면은 그 문제가 발생한 것만 가지고 지금 뭐 자꾸 이야기하기 때문에 굉장히 어렵다. 그래서 뭐 국민들이나 여러분들이 그런 내용을 이해를 하시고 아까 우리 박 대리님께서 좋은 말씀하시면 인내를 가지고 좀 기다려 주시면은 결과적으로 적은 비용으로 우리가 원하는 것을 만들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 어쩔 때는 우리가 문제를 해결하는 것보다도 연구개발 과정에서 발생한 어떤 시행착오, 그게 일종의 시행착오거든요. 이런 시행착오를 제약시하는 분위기, 이런 분위기가 더욱 그 문제 해결을 더 어렵게 만듭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좀 공감대를 가져야 되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이번에 이정관 상무님께서. 예, 그 함정의 그 시험 평가 과정은 뭐 다양하고 상당히 복잡합니다. 이 수많은 그 장비가 서로 이 복합적으로 연동이 되어 있기 때문에 어떤 그 단일 장비에 대한 그 성능뿐만 아니라 이 시운전 중에 서로 연동에 대한 시험 평가도 그 실시를 해야 됩니다. 뭐 과정을 보면은 그 육상에서 설치 검사를 하고 그 다음에 부두에서 계류 시험을 하고 나면은 최종적으로 또 해상에서 그 성능 시험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보면은 건조자 시운전, 인수자 시운전, 뭐 운용 시험 평가라든 또 여러 개 이 단계를 또 거쳐서 그 평가를 완료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그 다양한 그 시험 평가를 통해서 그 발견되는 문제점이 분명히 있을 수 있고 그 문제점이나 그 결함사항에 대해서는 이 시점에 그 해결을 하고 또 개선을 하고 그렇게 진행을 합니다. 지금은 함정 건조도 체계공학 시스템을 적용을 해서 그 문제점들을 또 관리를 하고 있고 어떤 문제에 대해서 그 해결이 되지 않으면은 현재 그 제도상 배 인도가 불가능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시장이라 할지라도. 예. 그래서 이런 그 문제점들이 그 조선소도 상당히 그 뭐 여러분들도 이야기하셨지만은 그 노하우도 가지고 있고 그 문제는 해결이 분명히 됩니다. 되는데 단지 이제 시간이 추가적으로 이제 소요가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시제함에 대해서 연구개발 장비라든지 또 시제 장비에 대해서는 그 분명히 그 연동이라든지 이런 과정이 그 예상치 않게 그 발생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 시간을 줘서 그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도록 좀 그런 그 시제함에 대한 그 좀 제도가 좀 개선이 되었으면 하는 또 그런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적어도 그 기간만큼은 조금 줘야 될 제도 정비가 좀 필요하다는 말씀을 좀 주셨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박균영 대령은 어떻게 보십니까? 근데 지금까지 그 함정이 매우 고가이고 또 여러 무기 체계가 종합적으로 개발되면서 이렇게 건조 일정과 이게 중복되면서 여러 가지 어려운 점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를 했는데요.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좀 발전적인 대안이라고 그럴까? 아니면 제 개인적인 어떤 제안을 좀 드린다면 현재 우리 조선소에서 가지고 있는 기술력은 아마 세계 최고일 겁니다. 예. 근데 이제 또 전투함이라고 하는 특수적인 상황에 또 이렇게 비추어서 거기 맞추다 보면은
또 이 각각의 조선소에서 또 생각지 못했던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또 안고 있을 것입니다. 또 꼭 윤영함의 경우가 아니더라도 근데 앞으로 이제 해군에서 이렇게 개발해야 될 것들은 여러 무기 체계들이 많이 있거든요. 음탐기도 있을 수도 있고 미사일도 있을 수 있고 어뢰도 있을 수 있고 이런 여러 가지 이제 무기 체계들을 개발을 하면 어디선가는 또 시험을 또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생각한다면 현재 국가연육체계본부에 특함센터가 있고 또 그런 연구 개발 장비를 시험할 수 있는 소형 그 시험선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조선체에서 가지고 있는 기술력을 전투함이라고 하는 특수적 상황에 연계해서 보다도 좀 전문적으로 연구할 수 있는 그런 기관이 좀 확대됐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고요. 신문이나 방송에서도 많이 봤지만 세계의 전투함 체계는 거의 상부 구조물이 없는 상태로 지금 변화되고 있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을 사실은 조선소에서 연구해서 그런 함형을 개발하기는 좀 불가능할 것으로 보아집니다. 그래서 이런 특함센터나 이런 쪽에서 그런 함형도 연구하고 기술력도 집약시키면 조금 더 문제를 더 해결할 수 있는 그런 게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지금 국가연에서 가지고 있는 시험선을 조금 대형화하면, 왜냐하면 그 외형만을 대형화하면은 그게 큰 돈이 들지 않고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각 부분별로 이것을 모듈화해서 필요한 부분마다 이렇게 무기 체계를 적용해서 시험할 수 있는 그것도 좀 시험선을 대형화해서 만든다면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제를 조금이라도 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비교적 적은 예산으로 할 수도 있고, 물론 이제 여기에는 이제 우리 전력 증강 이외의 예산이라는 것이 또 소요되기 때문에 국민들이 또 공감대가 있어야 되고 예산 뒷받침이 돼야 된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다만 이제는 이제 우리도 국방 전력 증강에도 이제 R&D 분야에 좀 투자를 해야 될 시점이 아닌가 싶어서 이런 데 대한 국민적인 공감대와 예산이 좀 배정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서 R&D에 대한 기본적인 어떤 이런 범위를 넓힐 수밖에 없는 것이고, 지금 또 세 분 모두 말씀 주셨습니다마는 각각의 해결에 대한 기본적인 제도적인 접근, 국민에 대한 인식의 접근, 또 R&D 투자 비율을 높이는 접근들, 이런 것들이 좀 복합적인 걸로 좀 모아져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정리할 시간이 돼서 마지막 좀 질문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이제 말씀 과정 중에서 이제 장비 국산화 이야기가 지금 나오고 있는데요. 사실 이제 참수리호하고 지금 윤영하급하고 이 개발되는 과정을 보게 되면 거의 한 20년 정도 좀 차이가 나고 있는데요. 이 센터장님, 이제 그런 측면에서 우리나라의 이 함정의 건조 과정들을 쭉 살피게 보면은 이 조선업 전반에 있어서도 상당한 어떤 기술의 이 도약 이런 부분이 있었을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예, 참수리함은 70년대 말에 기본 설계가 완료된 함정이고, 윤영하함은 2000년대 초에 기본 설계가 완료가 됐습니다. 그래서 횟수로 보면은 약 25년 정도의 차이가 있거든요. 그동안에 우리나라는 조선 대국이 되었죠. 그동안 한 30년 사이에. 그래서 굉장한 발전이 있었습니다. 그 상선뿐만이 아니고 우리 군함 쪽에도 엄청난 발전이 있었고요. 제가 2000년도에 현대중공업의 해군 수석감독관으로 부임을 했고 이지스 구축함 기본설계 감독관을 했습니다. 그래 그만큼 발전한 거고요. 이지스 구축함을 국내에서 설계한다는 것에 대해서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한 그 자부심을 갖게 됐습니다. 그만큼 발전을 했어요. 그리고 이 플랫폼뿐만 아니고 탑재 그 무기 체계 또는 장비 측면에서도 굉장히 발전을 했죠. 사실은 그 대표적인 것이 우리 박준영 대령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전투 체계를 국산한 것입니다. 전투 체계는 그 함정 플랫폼을 제외한 함정 체계 중에서 가장 핵심적인 체계거든요. 함정을 크게 보면은 플랫폼이 있고 그게 전투 체계가 있고 추진 체계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군함이기 때문에 전투체가 굉장히 중요한 건데
그 전투 체계가 그동안 국산화됐습니다. 그래서 전투 체계가 국산화 되면은 전투 체계에 달려 있는 여러 가지 무장이나 무기나 센서나 이런 것도 국산화가 굉장히 쉬워져요. 그다음에 전투 체계를 국산화해야만 우리 국내에서 건조한 함정을 수출하는데도 굉장히 유리해집니다. 우리가 플랫폼만 만들어가지고 전투 체계는 외국에서 갖고 와서 수출하려고 그러면은 우선 그 업체가 딴 그 경쟁 업체를 하고 이 결탁을 해서 안 파는 경우도 있고, 팔더라도 전투 체계 값을 굉장히 높이 부르기 때문에 우리 함정을 수출하는데 굉장히 그 지장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전투 체계가 국산화가 됐다는 것이 굉장히 그 고무적인 일이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플랫폼 측면에서도 그 참수리호를 우리가 설계 건조할 때는 뭐 속력을 어떻게 내느냐, 그다음에 뭐 보건성을 뭐 어떻게 유지할 것이냐, 이런 기초적인 조성공학적인 측면에 주로 이 많은 그 노력을 했습니다. 근데 지금은 이제 그런 것은 거의 뭐 이제 기초 기술이 됐고, 세계적으로도 우리나라가 뭐 군함뿐 아니라 상승까지 뭐 가장 탑 클래스로 올라갔고, 현재는 예를 들어서 뭐 내충격 성능, 스텔스 성능, 그다음에 손상 통제 성능, 이런 그 어떤 우리가 소위 특수 성능이라고 그러는데, 함정에서 그 특수 성능에 저희들이 그 집중적인 노력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뭐 굉장히 많은 그 발전이 있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 세 분 말씀 정말 감사합니다. 첨단 국가의 초석 방위산업. 오늘은 윤영화함 건조 과정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오늘 시간상 미처 하지 못한 말씀 다음 시간에 이어가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